일본이 LNG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조선도 약간 접고 있는 수순을 좀 밟고 있어서 요즘에는 한국 3사와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일부 국영조선소 이런 정도 수준으로 퍼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1년에 뽑아낼 수 있는 생산성으로 치면 LNG의 그 한국 영향력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예전에는 조선업체들한테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는 기대도 못할 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두 자릿수가 거의 노말인 것처럼 또 이제 받아들이시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적으로 분명히 중간중간 내가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촉매가 있을 것이고 이제 실제로 수주가 실행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저희는 지금보다 밸류에이션 높여가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수주가 있으면 소문이 뉴스로 될 때까지 저희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드릴 질문을 좀 개괄적으로 드려보면 요즘 투자의 어떤 매력도라고 할까요? 반도체 워낙 뜨겁고 그리고 로봇주도 이제는 그 다음 주자로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조선주를 살펴볼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게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저희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2026년에도 좋을 거냐 이제 이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일단 다들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수주를. 예. 이미 업체들이 이제 오늘도 심지어 수주 공시를 좀 하는 업체들도 있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업체들이 이제 최근까지 어떠한 수주를 했는지 좀 장표에 모아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원래 2025년에 연초부터 굉장히 LNG선 많이 발주 나오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기대감을 굉장히 충족시키지 못한 한 해였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2024년에 LNG 신규 수출 프로젝트 승인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년을 저희가 꽉 차게 보내고 25년부터는 다시 이 부분이 좀 재개가 되어서 이제 발주가 좀 다시 나오겠네라고 생각하자마자 특히나 현대중공업 그룹과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올해 첫 수주를 둘 다 LNG로 개시를 하면서 수주 전선에 좀 이상이 없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그 조선업체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엔진사들도 조금 대규모 수주를 했는데요. 이 수주가 다 특이하게도 중국에서 수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 있는 조선소들도 생산량을 앞으로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29년 정도부터는 중국이 조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조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번에 그 계약한 계약의 그 종료 시기를 보면 2029년에 종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29년 이후에도 중국에서 일부는 한국 엔진사에게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어서 부품사들에게 그 생각했던 양가 중국에서 찾는 기회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2025년 동안 수주를 어쨌든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덜 했었는데 그 기세가 이어지나라고 했던 우려를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그렇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LNG선이 조선의 거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LNG선 중심의 이 산업 구도는 계속 가는 걸로 봐야 할까요? 국내 업체들이 2026년에 아마 단일 선종 기준으로 LNG를 가장 많이 인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개별 업체들 중에서 전체 매출 중에 한 절반 정도를 LNG가 차지하는 조선 업체도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 LNG선을 좋게 보는 그 조선소들의 입장은 당연히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객단가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 척당 단가가 가장 비싼 선종에 해당이 되고 이게 얼마나 하나요? 배 한 척에? 배 한 척당 지금 이제 요번에 성약된 거 보면 한 2억 6천만 불 정도 그리고 조금 싸도 뭐 2억 4천만 불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환율 기준으로 보면 3천억이 훌쩍 넘는 그러한 척당 단가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글로벌리 좀 척수가 많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 LNG선 연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봤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조선업체는 사실 거의 한국의 3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는 일본이 그래도 좀 꾸준하게 10척 이상 정도씩 LNG선을 이렇게 시장에다가 수급을 해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일본이 LNG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조선도 약간 접고 있는
수순을 네. 좀 밟고 있어서 요즘에는 한국 3사와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일부 국영조선소 이런 정도 수준으로 퍼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1년에 뽑아낼 수 있는 생산성으로 치면 LNG의 그 한국 영향력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중심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연초에 진행을 했었던 조선 업체들의 그 이제 연간 뭐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도 요즘 시장이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탱커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긴 한데 네. 탱커를 수주하는 것도 LNG 선이 조금 만약에 수주가 덜 나올 때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수익성이 좋고 매출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건 LNG다라는 얘기를 조선 업체들이 입을 모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LNG선 그 수주 소식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단가가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LNG의 그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좀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LNG가 과거에 시장이 이렇게 들쑥날쑥했던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용 국가 수가 절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한 15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LNG를 수입해서 쓰는 국가 수가 전 세계에 한 20국가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네. 그 사이에 15년이 지나면서 이 국가 수가 지금 이제 50개 국가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이고 사실 LNG라고 하는 에너지 자체가 용처가 굉장히 제한적인 에너지거든요. 네. 예, 기존에는 그 파워플랜트로 쓰거나 아니면 가정용 이렇게인데 이 두 가지의 용처만으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계절성을 너무 느껴야 되고 저희 추울 때만 엄청 쓰고 그쵸. 여름엔 또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 천연가스라고 하는 것의 이 수급이 생산하는 국가도 굉장히 적고 사용하는 국가도 적다 보니까 저희가 그 메이저 생산자가 뭔가 그해 이벤트가 있어서 조금 울컥하거나 아니면은 수요를 많이 일으키는 국가가 뭔가 올해는 기후 상황으로 인해서 그닥 LNG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LNG의 사용자가 아까 늘어난 건 말씀드렸고 용처도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LNG를 연료로 활용을 하는 뭐 추진선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배들은 계절을 상관하지 않고 저희가 1년 내내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료로서의 그 용처가 확대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에 대한 계절성이 조금 죽게 되면서 오히려 연간으로 사용하는 사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저희가 운송 수요 자체도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거보다 성장률이 조금 상향 안정화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LNG 추진선도 한국이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LNG 운반선 자체부터 이게 원래 가만히 상온에 있으면 기체인 에너지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무려 구기압에 마이너스 163도까지 낮춰서 액체화 시킨 다음에 수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냉 탱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기술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여야지 LNG 연료 탱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LNG 운반선을 많이 만들어 본 업체가 아무래도 추진선으로도 이렇게 옮겨가기가 조금 편한 부분이 있고요. 선주들이 내가 어디에다 발주해서 이거를 처음으로 도입해 볼까라고 했을 때 그냥 처음으로 떠오르는 그 국가가 한국에 있는 조선업체로 가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년부터 25년까지 이중연료 추진 엔진 선박의 수주를 받는 비중을 중국과 한국을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이미 22년 단위부터 과반을 넘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 정도부터는 한 80-90%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었는데 중국은 확실히 그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단가도 비싸고 기술력도 중요한 LNG 선박, LNG를 운반하거나 LNG 심지어 추진선까지 수주를 잘해오고 있는 건 긍정적인데 그렇다면은 발주처가 발주를 계속 할 것이냐가 결국에 수주에 제일 중요할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LNG 수출 터미널을 추가로 계속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25년에 최종 투자 결정이
미국에서만 4건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1건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을 양적으로 보면 한 거의 5,600만 톤 정도 됩니다. 글로벌리 1년 LNG 운반 양이 한 4억 톤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사실 퍼센테이지로 치면 거의 12% 넘는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LNG 수요가 1년에 12%씩 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것 같네요. 24년 대비 25년에 최종 투자 결정이 나왔던 그 속도는 저희는 지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LNG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수익성이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다른 선박을 아예 저희가 안 만들면서 조선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의 이 수주 안정성이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LNG가 좋을 때는 그걸 향유하고 아닐 때는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있어서 지금 안정성을 주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집중적으로 선사들이 발주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LNG를 운반하지 않더라도 LNG로 추진을 하는 뭐 컨테이너선, 탱커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게 된 이유가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원래 선박 시장도 2050년까지는 넷제로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채우기에는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전 세계 선박들이 굉장히 미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5년 동안 인도까지 완료된 이중연료 추진 엔진 선박이 전체 10만 척 중에 한 2,500척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제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채워간다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조선 업체들은 사실 건설업과는 조금 달라서 일정한 장소에서만 저희가 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5년 연속 2,000척 이상 발주가 되어 왔는데 실제로 만드는 척수는 저희가 아직 2,000척이 되지 않습니다. 한 네. 1,700, 800척 정도 만드는 수준인데요. 이게 교체 수요를 밑에 어느 정도 깔고 나머지 신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채워가면 과거에 2007년에 막 좋았던 그 조선 시황일 때보다 수주 자체는 굉장히 꾸준하게 나오겠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이번 사이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일조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건조할 수 있는 캐파보다 오더가 훨씬 더 많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오늘 자료를 가져와 주셨는데 자료가 좋은 것 같아요.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면 가격은 신조선가 가격은 현재 어떨까요? 저희가 조금 길게 보시라고 네. 한 30년치 정도의 이제 가격 추이를 좀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가격 지표는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좋았던 시황에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보면 2008년이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이때는 네. 리만 사태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가격이 빠졌었는데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저희가 2024년 9월 말 정도가 피크였었고 그때 수치가 과거 2008년 피크 수치보다 조금 낮은 정도 네. 수준에서 멈췄고요. 저희 지금 거의 한 1년 4개월 정도 가까이 가격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 184.69포인트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 수치를 기록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과거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저희 2007, 8년에 생각해 보시면 조선호황이라 그러면서 너무 조선 업체들이 선물한 매도 많이 해가지고 환율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 되게 맞아요.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그때 제 기억에 막 900원대 환율을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요즘에는 원달러 환율이 또 1,400원대이다 보니 사실 조선 업체들이 지금 수주하고 있는 원화 기준 성과는 역사적인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사 25년 내내 저희가 성과 지수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성약가를 원화 기준으로 보면 전혀 빠지는 게 없이 온 상황인데 그 와중에 요즘에 이제 또 이점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재료도 굉장히 많이 국산화를 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료를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니까 원달러 환율 오르면 그런 것도 좀 부담이잖아라고 하는 부분도 예전보다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네. 재료 가격이나 인건비 자체가 이제는 조금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렇게 됐을 때 저희가 원래 27년까지만 성과 오를 때 받은 실적이라 그때까지는 이익률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였었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오히려 28년까지도 이 실적 개선세를 조금 연장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제가 의원님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2008년에 대한 여의도에서의 슬픈 기억들이 뭐,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 그쵸. 그때 여기도 있었으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보여주신 신조성가 지수 차트가 마음에 거슬려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해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건조할 수 있는 능력보다 수주가 더 많고 LNG선은 가격도 높은데 네네. 왜 신조성과 지수가 최근 1년 4개월간 이렇게 야금야금 하락한 걸까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는 우리는 피해를 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조성과가 왜 내려가는지는 좀 궁금하네요. 21년부터 최근까지 25년 제외하고 21, 22, 23, 24가 계속 선가가 일단 오른 상태였기도 했고 과거에 저희가 저렇게까지 깎아지른 듯이 선가가 빠진 이유는 실제로 그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를 보시면 2007년 막대기 높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땐 저희 글로벌 조선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양의 3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배들은 실제로 다 만들어지고 끝난 배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캔슬 됐거든요. 네, 줄 돈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해운사들은 부동산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배는 돌아다니지만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 일시불로 사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거의 7년에서 12년가량의 선박금융을 활용을 하는데 저희 그때 금융위기였잖아요. 시스템 위기로 인해서 네. 론이 다 취소가 되고 심지어 이 계약을 했던 해운사 자체가 없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소들이 이때 당시 3년치를 수주받아서 저희 수주잔고 5년치 갖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게 1년 지났을 뿐인데 1년치가 주는 게 아니라 막 2년치씩 막 쭉쭉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차라리 먼저 수주를 해버리는 게 덜 빠졌을 때 수주를 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가를 굉장히 빠르게 낮추면서 수주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그 속도는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계속 만들어서 뽑아내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 왜 그럼 성과를 더더더 높이 부르지 않느냐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120대 포인트에서 거의 190에 가까운 정도 수준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고 재료 가격 자체가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건설 경기 지금 부진으로 인해서 네. 철 제품을 제일 많이 갖다 쓰는 것이 건설인데 그거를 쓰지 않다 보니 조선도 물론 철판을 사용하긴 하지만 건설만큼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는데 거기에다 대고 저희가 선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선박 가격을 조금 높게 부르는 것 또한 지금 별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망하거든요. 선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선가가 빠졌으니까 그럼 다시 다운 사이클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저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편이고요. 요즘에 이제 최근 한 6개월 정도 시황을 보면 작년 9월, 10월 정도가 오히려 2025년 한 해 시황 중에 가장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대로 죽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연말이 되면서 이 11월, 12월에 굉장히 발주량이 많이 나오면서 원래 연이 끝나고 나면 24년 대비 25년은 수주가 거의 40% 이상 줄어들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법했는데 그거를 연말에 채워서 났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잠깐 조정받았던 호가성 그 가격 지표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던 그 LNG 캐리어 2.5억 불도 사실 지금 시가보다 조금 높은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갑자기 살아나게 되면 선주들 입장에서는 선가 더 빠질까 하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발주가 좀 나와버릴 수가 있는 상황인지라 지금은 그냥 굉장히 긴 수주 잔고 대비해서 조금 기다리는 자의 여유가 있었는데 시황이 오히려 만약에 조금 가파르게 돌아가면 그거를 다시 22년과 23년 정도 수준으로 되돌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환율 질문도 좀 드려보면 네. 환율이 이제 레벨도 중요하지만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조선주의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2026년에 그 환율은 우호적인 환경인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사실 절대적인 수치가 굉장히 우호적인 수준이고요. 조선업체들이 25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가 예상하는 가정하고 있는 환율은 1,200원대 중반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시작할 때는 1,300원대 중반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최근에 6개월 사이에 변동된 이게 계속 지속된다라고 저희가 굳이 밝은 전망을 해서 그거를 무리하게 달성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조선업은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로 이루어진 산업인데 노무비도 인건비고 경비도 인건비거든요. 근데 저희 인건비는 로컬 커런시로 지불이 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재료비 중에 상당 부분도 굉장히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로컬 커런시로 지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절대적인 그 환율 자체가 높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업체에게는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주가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어느 구간 정도에 와 있다라고 판단하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2026년에 형성되어 있는 조선 업체들의 실적 가이던스보다 실제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잘 날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이 회사들이 가정하고 있는 비용적인 요인보다 지금 시장의 비용이 훨씬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제가 봤을 때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시장 컨센이 조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예상한 대로 나와버리면 오히려 기대가 너무 심했다가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되던 이제 미국에서의 나올 수 있는 이 조선 쪽에서의 수요 사실 지금까지는 기대치였었고 한 번도 이게 실행이 된 적은 지금 없는 부분인데 이게 실행 단계로 가서 나의 수주 잔고에 쌌고 안 쌌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주에 대해서 아직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 분야가 신분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 실현이 되어서 요 정도의 규모로 받게 된다면 조선업체들이 신사업을 이만큼의 규모로 꾸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구체화될 때까지 저희는 굳이 그 밸류에이션의 캡을 씌우고 바라볼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선업의 일단 실적은 기대보다 오히려 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좋은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수주도 이제 신사업까지 열려 있다. 근데 양적으로 봤을 때는 또 25년도가 연말에 크게 수주가 잡히면 잡힌 것 때문에 네네. 26년도에 연간 수주가 전년 대비해서 또 어떻게 될까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국내 조선 업체들이 이 작년 하반기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발표들을 했냐면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금융위기 이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부 사업장들의 설비를 뭔가 조금 쉬게 한다거나 내가 갖다 판 건 아니지만 조금 놀린다거나 이러한 네. 설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작업량의 증가로 인해서 조금 재가동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들이 실질적으로 인도량에 영향을 주는 시점은 이제 28년 하반기부터 아마 27년 하반기부터 28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올해 저희가 수주하는 것들의 양으로 미래 실적 그 예측을 하는 거에 볼륨이 약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나온 발주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업체는 사실 현대중공업 그룹밖에 없는 것 같고요. 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저희가 더 받고 끝나긴 했는데 25년 자체는 글로벌 시장의 수준을 보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량 대비해서 소폭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네. 그 전해와 보면 조금 갭이 있죠.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막대기랑 로피의 레벨이 좀 다른 건 앞에는 저희가 톤수 기준이고 이건 척수 기준이라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시라고 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보면 오히려 수주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있어서 오히려 26년이 더 양적으로는 확대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엔진 있잖아요. 네. 그 최근 엔진 발주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왔다. 네네. 네. 이건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엔진을 생산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추진 엔진의 양대 라이센서가 만사와 윈지디인데요. 윈지디는 심지어 중국 자본이 사갔기 때문에 라이센서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중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국영기업 밑으로 이렇게 산하로 집어넣는 국영기업이 있고 아예 민간으로 바깥에서 각자 도생을 잘하는 그런 업체들로 이제 투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그 생산성을 어쨌든 조금씩 높여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26 대비 27, 27 대비 28이
조금 더 많은 척수를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배가 제 시간에 인도가 되려면 그거에 맞춰서 엔진도 착착착착 그 숫자를 맞춰서 줄 수 있어야 사실 배가 그렇죠. 생산이 되거든요. 배는 혼자 만드는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협력업체 밸류체인이 다 가동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제일 바틀렉이 걸리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진입니다. 엔진은 아무래도 조선 업체들보다 훨씬 더 구조조정 많이 당하기도 했고 이제 거기에서 메인 업체들한테 내줄 수 있는 물량이 많긴 한데 지금은 이제 서브 업체들까지 또 막 배를 만들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라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까지 가져가고 싶어하는 데들이 많겠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계획상으로 너무 많이 늘리는 걸로 사실 지금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렇게 되려면 중국도 제 시간에 맞춰서 납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바깥의 손의 도움이 좀 필요할 텐데 그중에서 제일 걱정인 게 엔진인데 엔진을 자체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늘리고 나면 다시 우리 안 찾아올까 싶은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특히나 배도 아니고 지금 현재 26년 초에 29년에 인도받을 엔진을 예약을 한다라는 건 자기네들이 확보된 물량을 어떻게든 제 시간에 납품을 하기 위한 거를 굉장히 미리 납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엔진사랑 연말에 계약한 게 뭐 27년 정도의 인도할 선박들에 대한 정도를 아마 이제 뭔가 좀 물량을 서로 내고를 하고 이 부분을 확보를 했을 텐데 이렇게 먼저 선점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 일단 저거라도 잡아놓지 않으면 내가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듣고 나니 오히려 조선사보다도 엔진사들이 오히려 앞으로 기대할 게 많은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전 세계 조선업체들이 2,000척 이상은 못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엔진도 사실 2,000개가 그렇죠. 필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이 양적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교체되는 거에 대한 수요까지도 있을 수 있을 법한 부분이고 과거에는 저희가 배 하나 만들면 엔진은 그냥 10%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가격의 비율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에 가격 결정력을 다른 부품사는 모르겠지만 엔진사는 그래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현 주가에 대해서 조금 냉철한 분석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주가 크게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스가 프로젝트였잖아요. 현 주가에 그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은 뉴스에서는 상당히 이제는 좀 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 주가에 이 마스가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혹은 뭐 예전에 한창 이슈가 됐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뭐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좀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정부 차원에서 막 진행이 되거나 이런 게 저희가 딱히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냥 민간 업체들이 알아서 나가서 MOU 맺고 오고 뭐 협력업체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이게 군함과 관련된 발주가 실제로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24년부터 야금야금 시작되었던 MRO 물량은 그 사이에 저희가 실제로 막 MRO를 마무리 지어서 다시 미국으로 보낸 것도 있어서 그런지 그 뒤로 국내 조선 업체들에서 미국의 MRO를 맞는 그 조선 업체 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꽤나 안심하고 보내도 되는 정도의 파트너십을 좀 구성을 한 것 같아서 MRO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신조 쪽으로 확대가 되는 게 오히려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게 법으로 굉장히 제한이 있는데 저희가 시급성에 의해서 예외 조항을 두고 가져가는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뜯어 고쳐서 원천적으로 앞으로는 중간에 이렇게 제동이 걸릴 수 없는 환경에서 시작할 거냐인데 아무래도 후행적인 걸로 하는 게 저희가 좀 더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대기가 좀 있는 상태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굳이 이제 12월 말에 저희가 잘 쉬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뭐 군함 전함이나 이런 거의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막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굳이 한국 업체들의 이름을 굉장히 거론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나올 수 있을
집한 이 선박 사이즈와 시장 사이즈를 저희가 지금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 예산 규모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만드는 상선 전체 규모보다도 더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어느 만큼 우리가 이 부분을 할당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시장이랑 완전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 체계인지라 기대할 수 있는 수익성의 수준이 군함은 일단 낮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건지 뭐 이건 사실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행되는 단계까지는 저희는 풀리 반영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그 조선 업체들이 매분기 지금 역대 최고 ROE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막상 숫자가 나오면 그 굉장히 유해지시더라고요.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었어? 이러면서 막 예전에는 조선 업체들한테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는 기대도 못할 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두 자릿수가 거의 노말인 것처럼 또 이제 받아들이시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실적으로 분명히 중간중간 내가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촉매가 있을 것이고 이제 실제로 수주가 실행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저희는 지금보다 밸류에이션 높여가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제가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과거의 조선업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유가가 오를 때 네네. 글로벌 경기도 좋고 유가가 오르면 탱커 수요도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좋게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유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어떤 걸 변수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업을 장기 보유하고 계시고 수익이 잘 난 분들한테 언제까지 요거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린란드 사태가 사실 조선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코스피는 워낙 달렸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 조선업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뒤에 것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그린란드 사태나 저희 뭐 그 홍해 사태 뭐 이런 등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궁극적으로 조선업체의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해운업체에게 운송의 복잡도를 높이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이게 A라는 지역에 있는 국가의 해운사들은 멀쩡한데 이 뭐 B라는 지역에 있는 국가의 해운사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당이 되면 해운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제가 위험해서 저기를 못 가니까 할증료를 주시던지 아니면 운송의 복잡도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화주분들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공통적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이 안 되면 시장에서 다 적용이 안 될 수 있는데 모두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 해운사들의 운임이 이전으로 싹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네. 저희 옛날보다 배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복잡도가 높아진 거에 대한 비용 요구도 저희는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뭐 지금 당장 막 물동량이 느는지 어떠는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공급을 원활하게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해운사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조선소들의 고객사가 굉장히 유리한 키를 들고 있는 상황일 때 조선업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부터 저희가 조선소에 대해서 유가민감주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전통 경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경기가 좋으면 기름 많이 쓰니까 그리고 기름 많이 쓰고 경기 좋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 그 물자를 많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라서 유가가 경기의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때 조선주를 바라보는 그 방향이 딱 그 방향이었었거든요. 근데 글로벌리 바다 위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물체가 실제로 기름입니다. 근데 이 기름의 이 양이 총량이 저희가 피크를 찍고 지금 거의 플랫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이 유가의 가격 지표보다 오히려 요즘에는 오히려 이 유가가 조금 접근 가능한 가격이 되는 게 훨씬 더 해운 시장이나 조선 시장에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싸면 또 쓰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해상물 동량도 탱커 기준으로 좀 많아지고 오히려 그런 경제의 운송을 뒷받침하고 있는 업체들의 그 재무 상태는 더 좋아짐으로 인해서 추가로 투자를 하고 더 수송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수주가 있으면 그게 실행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소문이 뉴스로 될 때까지 저희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꿈이 살아있고 미래가 살아있을 때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엄경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